안녕하세요, 충무이키입니다.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챔스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햄입니다. 웨스트햄은 시즌 내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링가드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팀에 합류했고 12경기 9골 3어시라는 그의 활약에 힘입어 챔스권 경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웨스트햄은 이적 시장에서 많은 돈을 써서 유럽 대항전 경쟁을 하나 싶으면 늘 안정적으로 중위권에 머물렀던 팀이지만 이번 시즌은 정말로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것 같은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햄의 주요 인물이 이번 충무이키의 주인공입니다. 당연히 링가드? 땡! 그러면 웨스트햄 중원의 핵심 데클란 라이스? 땡! 오늘 충무이키에서 다룰 주인공은 웨스트햄을 유럽 대항전으로 이끌고 있는 감독 데이비드 모예스입니다. 현재 모예스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웨스트햄으로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는 갓독님? 그것보다는 공공재, 소방수, 실패한 감독의 이미지가 더 센 편이기도 합니다. 10년의 시간을 에버튼에서 보낸 후 맨유로 간 이후 그의 커리어는 확실히 이전에 보여준 것에 비하면 아쉽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웨스트햄에 부임했을 때도 소방수로 왔으니까요. 하지만 에버튼에서만큼은 그리고 에버튼과 토피스에게는 그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명장 오브 명장이었습니다. 물론 에버튼에서 단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데도 그가 왜 에버튼에서 찬양을 받을까요? 이번 충무이키의 주제는 데이비드 모예스 인 에버튼입니다. 에버튼 이전의 모예스를 잠깐 살펴보자면 그는 선수로서 아이슬란드 축구팀 아이비 베스티만나에이아를 유스 출신이었고 프로 데뷔는 셀틱의 중앙 수비수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업 선수에 불과했고 마지막 클럽팀인 프레스턴 노스엔드로 가기 전까지 10년간 전임맨 생활을 했습니다. 프레스턴의 선수로 4부 리그까지 팀을 승격시킨 멤버였고 그 후 1988년에 프레스턴의 수석 코치로 코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2월에 바로 감독으로 취임하게 됐고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34살의 젊은 감독이 팀을 이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팀을 걱정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그는 매우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팀을 챔피언십까지 승격시켰습니다. 그 후 챔피언십에서도 승격 기회를 2번이나 맞았지만 아쉽게도 승격시키지 못했습니다. 에버튼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은 01-02 시즌입니다. 팀이 강등 위기에 처하면서 감독이었던 월터 스미스를 경질한 후 모예스에게 감독직을 제의했고 프레스턴은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를 에버튼으로 보내는데 합의했습니다. 참고로 월터 스미스는 모예스가 스코틀랜드 유스팀에 있을 때 그의 스승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예스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바로 월터 스미스라고 합니다. 스승이 경질되고 그의 제자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피플스 클럽에 들어온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에버튼과 같은 빅클럽에서 뛸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기회였고 이 제안을 거절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마치며 에버튼의 감독이 된 모예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처참하게 망가진 팀이었습니다. 순위는 18위 강등권이었고 재정은 1994년에 구단주로 부임한 피터 존슨에 의해 파탄이 난 상태였죠. 여담으로 피터 존슨은 리버풀 팬으로 유명합니다. 당시에도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결국 이 사단을 터뜨리고 나간 거죠. 죄송합니다. 그 구단주는 1999년에 현재 에버튼 회장인 빌 켈라이트한테 지분을 팔고 회장직에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모예스가 부임한 후 그는 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강등권에서 팀을 탈출시켜 15위로 리그 잔류에는 성공했지만 재정이 파탄난 에버튼은 모예스에게 한정적인 이적 자금만을 주었죠. 이때부터였을까요? 저비용 고효율 선수를 찾아내는 능력치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게 된 것이 그래서 모예스는 팀 내 유스 선수들을 적극 활용했고 02-03 시즌에 U18에서 16세의 웨인 루니를 아스날전에 데뷔시켰습니다. 그는 아스날의 30경기 무패를 저지하며 팀에 승리를 가져다 줬죠. 또한 에버튼의 팬이라면 다 아는 원클럽맨 오스만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약에 힘입어 전 시즌 강등권 경쟁팀을 7위로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03-04 시즌 역대 가장 낮은 승점을 기록하며 17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에 모예스는 팀 내에서 별 활약을 못하는 고주급자들을 처분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팀을 리빌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퍼거슨의 눈에 들어온 웨인 루니는 2,700만 파운드의 맨유로 떠나게 됐죠. 에버튼 입장에서 이미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루니를 잡을 수 있는 돈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보낼 선수들을 처분하고 데려온 선수가 바로
팀 K1입니다. 미럴에서 150만 파운드를 주고 데려온 K1은 바로 팀의 주축이 되며 팀을 캐리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팀의 핵심 토마스 그라벤센을 대체하기 위해 레알 소시에다드로부터 미켈 아르테타를 임대해왔습니다. 이적생들의 맹활약, 덩컨 퍼거슨을 필두로 하여 에버튼의 베테랑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을 4위로 마치며 헤이즐 참사로 참가하지 못했던 챔피언스 리그를 34년 만에 진출하게 됐고 리버풀보다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에스는 단 3년 만에 강등권에서 놀던 팀을 챔스권 경쟁을 하는 팀으로 만든 것이죠.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된 에버튼이지만 05-06 시즌은 초반에 팀이 흔들리면서 챔스, UEFA컵에서 조기 탈락하고 리그도 중위권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유럽 대회를 병행하기엔 스쿼드가 너무 얇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야심차게 영입한 반더메이데가 완벽하게 실패한 영입이 되는 등 영입에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안 좋은 에버턴으로서는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로 모에스가 선수 보는 눈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일부 리그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적은 이적 자금을 가지고 엄청난 효율을 뽑아냈고 필요하면 타팀 리저브 경기도 직접 보러 갔을 정도입니다. 그가 맨유 리저브 경기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짤은 지금도 회자가 될 정도입니다. 여튼 에버튼은 07-08, 08-09까지 5위로 마무리했지만 들어온 돈은 부채를 탕감하는 데 대부분 쓰였고 선수를 샀는 데 투자되는 돈은 거의 0에 수렴했음에도 꾸준히 빅4를 위협하며 챔스권 경쟁을 했습니다. 모에스는 단순히 선수 보는 눈이 좋아서 에버튼에 10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전술적으로도 팀을 훌륭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에버튼에서 그는 자일사이를 투자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폭백을 선호했고 그 앞에 홀딩 미드필더를 두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4-4-2를 쓰는 팀이 많았기에 두 명의 센터백이 투톱을 1대1로 마크하게 될 때 노출되는 위험을 홀딩 미드필더로 하여 방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빌드업을 제어하기 위해서 양 윙이 상대의 양쪽 풀백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에 압박을 가했고 센터백이 빌드업을 할 때는 센터포워드가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거기에 상대 빌드업 시 볼을 받으러 올라오는 센터포워드를 홀딩 미드필더가 마크했죠. 에버튼 초기에 리 카슬리가 주로 이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반기에는 포백이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게 했습니다. 아르테타와 피에나르 덕분에 팀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오스만과 피에나르가 윙어에 위치했지만 그들은 윙어로 뛰지 않았습니다. 폴스 윙어였죠. 둘 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게 안쪽으로 배치했고 중원을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윙어의 마크맨은 보통 풀백이었기에 양 윙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풀백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마크하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어있는 측면을 어떻게 공략했느냐? 이 모든 게 레이튼 베인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격적인 오버래핑으로 측면을 흔들었고 반대쪽은 토니 버트라는 수비적으로 훌륭한 풀백이 밸런스를 맞춰줬기에 이 양 윙이 안쪽에 있어도 측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고 베인스 덕분에 모에스의 전술은 가동할 수 있었고 그 시절 리그를 흔들었던 베이나르 라인이 가동될 수 있었죠. 반대쪽 오스만은 미드필드에서 K1과 스트라이커의 연계를 통해 공격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컨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K1이 중원을 커버함과 동시에 공격적인 침투를 통해 공격에 기여했습니다. 에버튼 후반기에는 펠라이니를 중심으로 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K1의 자리를 그가 대신하기도 했고 3선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투톱처럼 기용하기도 하면서 펠라이니는 모에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제공권을 통한 공중볼은 상대에게 큰 위협이 됐죠. 피지컬을 앞세우며 중원 싸움을 해주었고 좋은 패스를 주는 방법을 아는 선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클 콕스가 분석한 모에스의 전술적인 특성을 간략하게 얘기해보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맡은 공간에 책임감을 부여해 조직적인 형태를 이루게 했으며 공격수들의 위치를 계속해서 바꾸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에스 시절 구디슨 파크는 요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를 자랑했습니다. 다양한 맞춤 전술도 그의 전술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상대팀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은 그에게 일상이었으며 이를 통해 상대를 파악하고 맞춤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초래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경기장을 넓게 쓰는 걸 선호했으며 어떤 상황이건 수적 우위를 가져가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실책을 유발하게 했습니다. 즉 운동장 어디서든 2대1, 3대2 상황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운동장을 넓게 썼기에 그는 전환을 중요시했고 막혔을 때 무리한 돌파보다는 반대쪽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죠. 볼 점유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고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볼을 돌렸고 상대방의 4분의 3 지점에서 33%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며 볼을 높은 위치로 전개할 줄 아는 감독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에스는 지금의 이미지와는 달리 안정적인 수비 체계를 구축하며 단단한 축구를 하면서도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전형적인 잉글랜드 뻥축형 감독인 공공재의 이미지이지만 에버튼에서는 한정된 자본으로 꾸준히 중상위권에 위치하며 빅4를 위협했고 그의 철학 아래에서 수많은 유망주를 배출했던 감독이었죠. 안쓰러움, 불쌍함의 상징, 돈 없는 구단의 감독 등 수많은 수식어가 그를 지칭했지만 그는 에버튼의 역사에서 또 다른 암흑기가 될 수 있는 시점에 한 획을 그으며 팀을 꾸준히 중상위권에 위치시킨 명장이었습니다. 에버튼의 모토 닐 사티스 니시 옵티멈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줬던 에버튼의 낭만 데이비드 모예스였습니다.